부모의 삶도 죽었다. 검사의 눈물 호소가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이 구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숙연했던 당시 재판 분위기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주인 변호사님. 네. 형량부터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둘 다 이제 주범 공범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이 돼가지고 둘 다 정범이 돼버렸고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나오거든요. 김양이 주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김양인데 김양한테는 징역 20년이 구형이 됐고요. 박양, 연락했던 박양한테는 무기징역이 좀 구형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이례적이고 일반적으로 실제로 한 사람보다 연락한 사람이 또 최초에는 방조죄로 지금 기소가 됐던 사람인데 왜 이래 됐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18세가 중요합니다. 만 18세를 기준으로 범행 당시에 그 이하면, 그 미만자면 만약에 무기나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서 20년까지 선고를 못 합니다. 예. 근데 김양은 이제 18세 미만자고 박양은 18세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형을 구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형을 구형이 좀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김양이 할 수 있는 최대 20년, 박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무기징역을 좀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아동 가족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담당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바라는 게 결코 중형의 선고만은 아닙니다. 어떤 게 합당한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현행보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같이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만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제 예. 네, 어제 김 기자가 직접 이 재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일단 방청석의 상당수가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동네의 주민들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무척이나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주민들입니다. 예. 이 주민들은 이제 구형이 행여나 좀 약하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눈빛으로 계속 공판을 4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제 검찰이 구형, 중형을 때리자 아주 탄식하게 환호하면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지법 414호 법정에서 이제 같이 취재를 했었던 건데 그 방청객 말고 이 공범, 박양, 주범, 김양 어떤 모습이던가요? 일단 박양은 자기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것은 자기가 인정을 하지만 실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할애를 해서 자기가 최후 변론도 스스로 했는데요. 예. 반면 김양은 거의 이제 최후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일단락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한마디로 끝이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김 기자 사실 이제 어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 검사가 구형을 하기 전에 직전에 한 10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가 굉장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랬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공판을 한 4차례 다 지켜봤는데요. 이 검사는 이 두 피의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정말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우직한 검사였는데 이날만큼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피의자가 이 유기된 시신을 갖고 즐거워할 때 이 부모들은 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울먹였는데요. 그래서 구형 이유를 밝힐 때 잠시 울먹이면서 잠깐 10초 정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때 같이 방청객에 있던 주민들도 같이 울음을 좀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논고 의견 진술을 합니다. 재판 마지막 무렵에 할 때 아마 이 사건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공판 검사가 한 게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한 걸로 보이고요. 예. 본인이 의견 진술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아마 본인도 수사를 하고 피해자 그 유족들하고 다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복받쳐 올라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보이고 마지막에 변호인 최후 변론하고 그 피고인들 최후 진술들을 하는 겁니다. 막 김양은 아주 짧게 한 것 같고요. 박양은 본인이 그래도 무죄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공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울먹였던 검사의 목소리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겁니다.
예, 이 변호사님 사실 공판에 들어가 보면 검사는 굉장히 냉철한 역할을 맡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검사가 있었나요? 아마 이거는 기사라든가 또 저 방송에서 또 저기 보도도 한 적이 있는데 늘 볼 때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을 아는 분들은 이게 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사죠, 사건이죠. 이 나창수 검사도 나이가 보도된 거 보니까 43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아이가 아무리 커도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엄마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때 그 엄마가 증언을 하게 된 이유를 이 박양, 김양 두 사람에게 희생당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싶다가 증언대에 선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이 수사검사도 애끓는 모정과 부정을 봤을 거고 얼마나 그 가족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너무나 누구보다도 아마 직접적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 예. 그것이 이 마지막 최후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눈물의 호소로 나온 것 같고 김양, 박양이 비록 미성년자지만 뭐 18세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이고 하나는 만 18세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그런 절절한 호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던 게 이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당시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눈물을 터뜨렸던 모습. 어제는 또 이 검사가 구형하며 울먹였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아까 잠깐 사파로도 짚어봤는데 검사는 부모 삶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울먹였고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본인의 해명에 극하입니다. 근데 김단비 기자, 어제 법정 안에 있었을 때 이 공범 박양에 대해서 무기징역 딱 선고가 나왔을 때, 구형이 나왔을 때 뒤에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방청석에 박수를 치면 안 되죠. 예. 박수를 치면 안 되는데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하니까 구형을 하자 이제 박수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제재도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 박수가 마냥 무슨 파티 하듯이 박수가 아니라 정말 탄식에서 혹은 이제 됐다. 안도해하는 그런 박수 소리였습니다. 예, 김복준 교수님 네. 사실 어제 이제 검찰의 구형 내용을 쭉 네. 살펴보니까 뭐 누가 돕고 주도하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실 김양은 박양의 아바타였다. 박양의 조종대로 살인을 한 거다.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린 듯한 모양새였어요. 네, 뭐 결국은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살인 행위를 실행한 사람은 김양이지만 그 실행한 사람하고 그 박양이 시킨 거하고는 공범이다. 공동정범의 형태다. 그러니까 뭐 실행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행한 사람만 범인이 아니거든요. 법에서는. 예. 그래서 김양이 범행을 하도록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이 부분이 인정됐고 이 부분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부각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박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김양하고 나눴던 의심스러운 대화들 자체에 대해서 역할극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게 이들이 처음에 했던 게임은 역할극 마피아 게임 했었어요. 역할놀이. 근데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게임 오버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게임이 지속되지 않았고 아는 상태에서 김양이 범행 직전에 2차례 정도 박양하고 통화했고 범행한 이후에도 한 3번 정도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인터넷 검색 내용을 보면 밀실 살인이라든지 도축이라든지 살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단어를 검색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 와중에 이런 검색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가 공범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 번만 더 보실게요. 같이 보시면 어제 검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울먹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직접 옆에서 들어봤겠지만 이 검찰 측의 호소를 음성 대우로 또 한 번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사실상 성인이며 IQ는 125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불리한 내용은 빼고 역할극 부분만 선택해 왜곡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IQ가 125다. 사실상 성인이다. 그런데 어제 주범 김양의 증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다 읽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김복준 교수님. 네. 저 증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박양의 재판에 김양이 그 박양의 어떤 그 행동, 그 지시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양의 범죄 사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증인으로서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계약연애 후에 이제 관계 주도권은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동성 간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그 박양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좀 엽기적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모르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 내보내기 불편했던 부분들이죠.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취미를 박양이 가지고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고물에 탐닉하는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그 박양 그 얘기는 저 자세히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살인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양이 김양한테 물어봤다는 건데. 너 사람을 살해할 계획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계획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범위를 부추겨서 그 범행에 이르도록 했다. 그다음에 이제 범행 대상을 골라주는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의 몸이고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범행 대상을 성인 남자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선택하는 거, 이를테면 예를 들면 학원과 옥상이 상당히 그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데 유리한 위치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간접적으로 그 범행 대상을 지정해 준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김양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박양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겁니다. 예, 이 변호사님 아무리 박양이 시켜서 했더라도 김양의 그 살해 행위와 시신 훼손 행위는 절대 용서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살해 고의, 그러니까 살인인 거는 달라지지 않는데 우발적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해요. 이수혜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현장 화면이 하나 들어왔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이 지금 파기 환송심 선고를 위해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2시부터 진행되는데 15분 정도 전에 서울고등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취재진이 이제 달라붙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일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서울고등법원 안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관련 소식은 저희 뉴스특급 진행되는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이수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워낙 잔혹한 그 범행 수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양은 살해 직접 했던 김양의 경우에는 동성 연인이었던 박양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중에 그런 연인 관계가 끊어질까봐 성매매를 자기가 수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있어요.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양의 저 얘기를 과연 다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감형을 받기 위한 거예요. 더 감형을 받기 위한 거고 또 저 우발적 범행이 되면은 지금 이제 공범이라고 여기 보도에 나와 있는 그 박양의 경우에는 살인을 모의한 것까지는 있지만 실제 살인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 박양의 경우에 책임을 안 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법리적인 중요도가 있는 진술인데 저는 이 김양이나 박양의 이전까지의 그 행적으로 봐서는 이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피해 가족을 돕는 변호인들도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 범행을 한 김양만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실제 목적을 오늘 얘기한 것 같아요. 박양이 어떤 신체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리고 박양이 계속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범행이 시작됐다라는 진술이거든요.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보면 이 사건은 박양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죠. 실제 범행은 김양이 했지만 박양이 없었더라면 김양이 박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도 그런 판단 하에 박양한테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김단민 기자가 4시간 가까이 이제 같이 박양과 김양과 한 공간 안에 있었으니까 이들이 무기징역과 이제 20년형 구형 받았을 때 표정 변화와 이제 퇴장했을 때 태도는 좀 어땠나요? 네, 이제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결과잖아요. 무기징역이 내려지자마자 박양은 시종일관 무표정하던 박양은 고개를 떨구고 눈가에 약간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이었는데요.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결과라는 거죠. 반면에 김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했던 20년형이다 보니까 비교적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요. 워낙에 그리고 똑똑하고 장대를 부리기 때문에 표정 변화가 없었고, 그에 비해서 박양 같은 경우에는 최후 변론에서도 자기가 약간 눈물을 짓거나 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호소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이제 뭐 어쨌든 다음 달 22일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방조범하고 정범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형법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라 그럽니다.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정범으로 볼 만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신적 방조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전화 통화를 해서 하는 게 실제 살해한 거하고 똑같이 평가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살인죄 정범인지 아니면 살인죄 종범인지 판단 기준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한테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첫 사례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박양의 행동이 이 김양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증거는 어떤 김양의 진술하고 어떤 전화 메시지 이 정도인데, 이 미국의 법무부에 지금 트위터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한국에 도착한다 그러면 아주 더 정확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우리 검찰 측에 약간 자료 얘기는 좀 해줬지 않았을까. 그걸 바탕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아마 선고가 22일이니까 22일까지 자료가 도착할 수도 있고요. 도착이 안 한다 그러면 항소심에 그걸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유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재판 얘기를 해봤다면 이어서 바로 짚어볼 얘기는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를 남자로 본 여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이 얘기 좀 짚어볼 거리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사에 의한 미성년자 학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건데 아마 경남 쪽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2017년 금년 3월이죠. 3월경에 체험활동 아마 수업에서 이 교사가 아마 자기가 담임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반에 있는 6학년짜리 그 학생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상당히 선생님이 초등학교 제자한테 호감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만두 사주겠다고 좀 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시도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으로 이제 의율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유혹의 수단으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반나치의 사진을 아이한테 전송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이 전말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도 이제 2017년 7월경에 이 아이가 이제 학원 갔다 오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의 담임 맡고 있는 그 교실로 유인한 후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9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 제자하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맺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렇게 반나체 사진을 보내다던가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인할 때 만두를 사주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 얘기는 만두 사주는 걸로 애가 나올 정도면 얘가 어린애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미숙한 초등학생 그 특유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아이한테 그런 욕망을 느꼈다? 이거는 저는 변태적인 소아 성애자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변태적인 소아 성애자. 예,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자에 우리는 보통 다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 남성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 가해자에서는. 다만 이제 굉장히 이게
교사가 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게요. 하니까 뭐 이전에도 이제 남교사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여교사들이 학원 강사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좀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학자들이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될 새로운 테마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 소아기호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독이 우리가 여선생에 의해서 남자 제자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남성 그 교사에 의해서 저 초등학교 여학생 관련돼가지고 했던 사건은 왕왕 있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역시 저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보는데요. 소아기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도착증입니다. 범죄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도착증의 일종인데 뭐 이제 남성이 그 어린 그 13세 미만의 아이한테 집착하는 어떤 성적인 집착 같은 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놀리타 증후군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여성이 그 남성 그 취약 이전의 아이한테 느끼는 어떤 성적인 그 관념은 쇼타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 철인 28호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 나오는 주인공이 이 남자아이가 쇼타로입니다. 그래서 이 쇼타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뭐 놀리타 증후군이나 쇼타로 증후군이나 똑같이 소아기호증 환자들의 어떤 그 증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사회에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 지금 새삼스럽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예, 시청자분들은 그렇겠지만 저희처럼 그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못 본 건 아닙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여교사가 지금 32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뭐 아무리 빨라도 13살, 12살일 텐데 만 20살 12세 차이. 예.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주제 중에 저 얘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는 게 지금 여교사의 해명이거든요. 그렇죠. 담임은 아닙니다. 담임은 아니고 다른 어떤 반이고 직접 담임은 아니지만 지금 진술에 따르면 이 제자가 남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고 그 이후에는 뭐 둘 다 좋아했다.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 동기 부분을 본인이 뭐 진짜 느꼈던 부분인지 아니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얘기한 건지 뭐 그 부분은 다시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학생 말고 다른 데도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두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런데 네.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그 주변 교사들에게 좀 평판 조회를 했더니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일선에 계실 때 혹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 좀 정상적인 모습이었나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지관계, 이게 어떤 뭐 굴절되거나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아기호증 혹은 뭐 소아애호증 환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이제 아마 성인 대상으로 어떤 그 성적 대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이에 집착하는 어떤 그 퇴행 상태. 예,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성격이 밝고 뭐 인사고과도 좋고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또 아예 다른 측면이니까요. 네, 그거하고는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하는 거. 예. 사실 이 교육 당국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당혹스럽기 때문에 공식 사과까지 경남도청에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남도민과 학부모님,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 변호사님 직위 해제하고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일단은 이제 교사는 다시는 못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건 당연히 파면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뭐 폭행 협박이 없었다, 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아요. 이거는 그 범죄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성폭력이고 또 그 피해 아동이 그 제자이기 때문에 뭐 담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징계에서는 파면이 적당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 교단에서 방출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이거는 더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눈을 신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불신으로 보게 된다는 게 참 이런 교육 환경이 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여성이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제라는 말이 붙는다 하면 뭐 강간으로 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있었으면 그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위력이 있었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력 정도로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런 간음 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에 준해서 그 행위에 맞는 거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 의제가 뭐 다른 거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자면 강간처럼 취급하겠다. 강간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합의든 뭐든 간에 강간죄로 처벌받고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초등생 성관계 교사가 구속된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김복준 교수. 네. 벌써 SNS에는 누가 그 사람이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다, 확인되지 않은 사진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지금 이 프로를 보고 많이 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그 영상, 그 사람의 사진이 그 교사가 맞는다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교사가 아닌 엉뚱한 그 교사를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또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피해 아동은 지금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이 미성년자 피해 아동의 신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로 노출시키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문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터넷상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갖고 얘가 걔래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호기심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발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교사의 지금 확인되지 않은 신상까지 지금 SNS를 통해서 사진이 떠돌고 있으니까요. 그건 보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